서울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6월에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빗방울은 더욱 거세게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혜진은 운전석에 앉아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수아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10분 늦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아침에 수아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5살 딸아이는 요즘 부쩍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잦아진 것을 아이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지는 핸들을 꽉 잡고 어린이집 앞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모두 차로 아이를 데리러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자리를 찾아 주차를 마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도연이었습니다. 결혼 9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저장명이었습니다. 예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이거나 저녁 메뉴를 묻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희랑 강남으로 이사 간다. 적금은 내 계좌로 옮겼다. 집세 알아서 해라. 예지는 메시지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희.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회사 비서였습니다. 정가희라는 이름의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라며 도연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영어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강남, 적금, 집세.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현실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9년간 함께 모은 적금을 일방적으로 옮겼다는 것, 집세를 알아서 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예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차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우산을 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예지는 그 평범한 일상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전 일러스트레이터로 나름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들과 꾸준히 작업하며 월세를 벌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연을 만난 건 29살 때였습니다. 마케팅 회사에 다니던 그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결혼 후 예지는 자연스럽게 일을 줄였습니다. 도연이 충분히 벌어온다고 했고 아이가 생기면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태어난 후로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일러스트 작업을 받기도 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말할 때마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연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맡아서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예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수아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바빴고 남편을 의심할 여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 문 앞에서 예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아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예지는 딸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아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차에 타며 수아가 물었습니다. 예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강남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5살 아이에게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조금 늦을 것 같아. 왜? 일이 있으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예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당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해야 할까요? 가희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아였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빨간불에서 정차한 예진은 백미러로 수아를 봤습니다. 딸아이는 피곤한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하루아침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진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힘을 줬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예진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에서 예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폭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수아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연이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맞아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집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배고파. 수아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직 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 알겠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부엌으로 향하며 예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연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희랑 강남으로 이사 간다. 그 짧은 문장이 9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진은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났는지 양파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아 앞에서만큼은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언제 와?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노는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진은 대답 대신 찌개가 끓는 소리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도연일까요? 사과하려고 전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 보낸 문자였다고 할까요? 그런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진아. 시어머니 박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예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너 도연이한테서 연락 받았지?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머님, 그만해. 변명하지 마. 내가 돈 때문에 우리 도연이 잡고 있는 거 다 안다. 예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때문에 잡고 있다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버리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어머님 무슨 말씀을. 도연이가 다 얘기했어. 내가 생활비 더 달라고 조르고 수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 예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도연이가,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도연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야. 승진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내가 돈 타령만 해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예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만해.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도연이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거야. 내가 방해하지 마. 새로운 출발. 그 말이 예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9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5살 딸을 버리고 하는 새로운 출발 말입니다. 수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아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보다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 순간 예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님. 수아는 제 딸이에요. 내 딸?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뭘 제대로 배우겠어?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해. 저도 수아를 잘 키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예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산후 우울증 있었잖아. 의료 기록도 다 있고 법정에서도 그런 엄마보다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다고 할 거야. 예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아를 낳고 잠깐 겪었던 산후 우울증까지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님, 그건 각오해. 도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우리도 손자는 포기 못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진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자는 포기 못해. 수아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재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찌개 다 됐어? 수아의 목소리에 예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불을 줄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간을 봐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수아야. 예진은 휴대폰을 들고 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번째는 아예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좀 받아. 수아 일도 있고 이야기할 게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봐야 했습니다. 도연은 가희라는 여자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적금도 이미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아의 양육권까지 뺏으려 합니다. 그것도 예진의 산후 우울증 병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엄마, 배고파?
수아가 다가와 예진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예진은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말랑한 수아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지금 밥 가져다 줄게. 부엌에서 밥을 퍼고 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연 것까지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2그릇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았습니다.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예진은 생각했습니다. 9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별다른 기술도 없고 경력도 단절됐습니다. 도연 가족과의 경제력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랑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야. 응,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수아의 천진난만한 대답이 예진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아를 재운 후 예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연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절차와 양육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모르는 것은 따로 메모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병력이 양육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완치된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들의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결혼 후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수아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각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비였습니다. 마치 예진의 마음처럼 슬프지만 단단해진 빗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자는 포기 못해. 그 말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아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다른 일이 급했습니다. 도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도연은 자신만의 공간을 고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썼습니다. 평소 예진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함이 보였습니다. 도연다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뒤졌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더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도연아, 강남 아파트 계약 축하한다. 역시 우리 모자가 최고야. 새 출발 응원한다.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예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이면 도연이 야근이 잦아진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진 몰래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카드 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변호사 선임도 끝났다. 아이의 양육권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진은 카드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살아왔는데 그들은 이미 자신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켜졌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예진이 컴퓨터를 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서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업무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폴더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양육권 관련 자료, 예진 의료 기록, 재산분할 대비 같은 파일명들이었습니다. 예진 의료 기록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예진의 산후우울증 진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명, 진료 날짜, 처방받은 약물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양육 부적격성 주장 가능. 예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아픈 기억을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수아를 낳고 힘들어했을 때 도연은 다정하게 위로해줬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자신을 공격할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양육권 관련 자료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판례들과 변호사 상담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의 경제력 부족, 정신과 치료 이력, 친권자 변경 절차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수아 양육계획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이 함께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수아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9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예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진아, 어제 엄마한테서 전화 받았지?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응, 받았어. 그럼 상황을 알 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 단어가 예진의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하려고? 수아는 당연히 우리가 키우지. 너보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우리가? 너와 가희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랑 나라고. 시어머니와 도현. 예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가희는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계획은 시어머니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내 딸이야. 포기할 수 없어. 예진아, 현실을 봐. 너 혼자 수아를 어떻게 키울 거야? 일도 없고 돈도 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산후우울증 병력도 있고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진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내가 내 병력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이용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 전화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석 달 전부터 계획했지? 아파트도 이미 계약하고 나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예진아, 들어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서로를 위해 깔끔하게 정리하자. 수아까지 정리할 생각은 하지 마. 수아는 우리 집 손녀야.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예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드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도연 가족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들 말입니다. 은행 통장도 찾아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도연명의 통장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평소 알고 있던 급여 통장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진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을 이 계좌로 옮겨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을 따로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예진이 가끔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도연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진은 통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순종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예진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도연 가족처럼 미리 준비된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도연의 불륜, 계획적인 재산 은닉, 시어머니와의 공모.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예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파일들이 수아를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협상의 카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수아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예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9년 동안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수아의 엄마로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도연 가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진에게도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창밖 하늘에 조금씩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일찍 일어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아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먼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시네요. 변호사는 예진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과 시어머니의 카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군요. 하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계획적인 재산 은닉과 양육권 박탈 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거든요.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악용하려 한 부분은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으로 희망적인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진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은 마련하셔야 해요. 양육비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예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 소원해졌지만 예전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정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민정아,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이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예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과정에 있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민정은 비난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 내 실력을 내가 모르나?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만난 민정은 예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요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수요가 많거든. 정말? 웹툰, 동화책, 광고 사파까지. 내가 예전에 그린 그림들 기억해. 정말 예뻤잖아. 민정은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예진 씨. 저 가희예요. 예진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내연녀 정가희가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그런데 꼭 할 말이 있어요. 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배신당했어요. 네. 도연 씨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숨긴 돈도 있고요. 예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희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연은 가희까지 속인 것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도연 씨는 저를 이혼 핑계로만 사용한 거였어요. 진짜로는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회사도 그만두고 강남 아파트도 계약 취소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서요. 예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희에게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위해서는 감정보다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네. 도연 씨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이랑 해외 계좌 관련 서류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고요. 예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수아는 엄마랑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아이가 피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뺏어간 여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 보호해 주세요. 도연 씨가 제가 배신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드리죠? 증언할 때 신변 보호 같은 거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진은 생각했습니다. 가희의 증언과 증거들이 있다면 승산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아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수아를 재운 후 예진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가희의 제안을 상의했습니다. 아주 유용한 증거들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해외 계좌와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는 가능한가요? 법정 증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예진은 조심스럽게 가희를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희는 예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진 씨. 가희는 첫 마디부터 사과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연 씨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에 정말 결혼할 거라고 믿었고요. 언제 알게 됐어요? 일주일 전쯤요. 도연 씨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다른 여자와도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냥 이용만 당한 거였어요. 가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들, 통화 녹음, 해외 계좌 서류까지. 예진은 USB를 받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뺏어간 여자지만 지금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수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희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예진은 놀랐습니다. 왜요? 그냥 쟤 때문에 힘들어할 아이를 보고 싶어서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예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희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네, 물론이에요. 이해해요. 가희는 실망스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확인해 보니 정말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예진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는 양육권을 빼앗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해외 계좌 관련 서류였습니다. 도연이 몰래 해외에 상당한 돈을 빼돌려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변호사에게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계획적 사기와 재산 은닉, 그리고 양육권 남용까지 모두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판사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예진은 수아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를 지켜낼게. 약속해. 수아는 잠든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수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며칠 후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화책 사파 작업을 의뢰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예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정말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예진아, 너 정말 강해졌다. 그런가? 응. 예전에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달라 보여. 민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예상치 못한 협력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수아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재판 당일 예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색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독립에 대한 결의였습니다. 수아는 민정이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엄마, 언제 와? 저녁에 올게. 민정 이모랑 재밌게 놀고 있어. 응. 엄마 화이팅. 수아의 응원을 받고 집을 나서는 예진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도연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진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예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9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법정에서 마주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희도 와 있었습니다. 증인석 근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진의 경제적 능력 부족, 산후 우울증 병력,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많은 산모가 겪는 일시적 증상이며 현재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원고의 계획적인 이혼과 재산 은닉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예진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도연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양육권 박탈 계획서, 시어머니의 손글씨 카드, 비밀 계좌 통장, 그리고 가희가 제공한 녹음 파일들까지. 특히 시어머니와 도연이 수아의 양육권을 빼앗는 방법을 상의한 통화. 녹음이 재생될 때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아는 우리 집 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예진이 반발하면 산후 우울증 얘기 꺼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가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해외 계좌에 돈을 빼돌리고 양육권도 빼앗을 계획이었어요. 증인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저는 단지 이혼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수아의 양육권이었어요. 가희의 증언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예진은 그녀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여기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계좌 관련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도연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중 피고 몰래 상당한 금액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도연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들을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양육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의 산후 우울증 병력을 악용하려 한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자산 동결을 명하고 미성년자 수아의 단독 양육권을 피고 한혜진에게 인정합니다. 그 순간 예진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예진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시어머니가 예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예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멀리 갔다. 시어머니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정말 너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욕심이 너무 컸어. 예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예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먼저 떠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가희가 예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예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예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희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적이었다가 동지가 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민정의 집으로 수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수아는 예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일 잘 됐어? 응, 잘 됐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만? 응, 우리만. 수아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기뻐하니까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진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받은 그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연이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아를 재운 후 예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정이 소개해준 일러스트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예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언제만이었을까요? 결혼 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수아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 보고 싶다. 면접 교섭 가능한지 물어봐. 예진은 한참 생각한 후 답장했습니다. 수아가 원하면 가능해.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아를 위해서는 아빠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예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썼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만의 집이야. 좋아. 수아는 작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예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예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일러스트 작업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정의 소개로 여러 출판사와 일하게 됐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일을 한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수아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새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가끔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수아야, 이 그림 예쁘네. 응, 엄마랑 나야. 우리는 항상 같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를 지켜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 엄마도 수아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약속?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예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첫날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폭우가 끝나고 나니 맑은 하늘이 보인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진과 수아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